성호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저 지금 해외에 있어요. 아, 다음 주에 설이잖아요. 그래서 처갓집 가족 행사차 다 같이 나왔어요. 한국 들어가려면 멀었어요. 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오라고 울부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 대신 울분에 참아랬습니다. 그런 호로 자식이 다 있어. 어쩜 그래. 우리 오빠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도 다시는 그런 자식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조카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80세가 된 원순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김성호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원 씨의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남은 평생을 침대에 누워 살아야 했습니다. 풍채 좋던 양반이 몇 년 누워있자 말라 비틀어진 미라처럼 변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나와 집에서 요양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여유롭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철물점을 하며 집안을 먹여 살렸던 남편이 쓰러지자 원 씨는 막막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들 교육은 시킨 뒤에 자리 보전했다는 것이었죠.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고생하더니 아들 성공시키고 이제 세상 걱정 없겠네요.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는지 눈가를 손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다 고모 덕이에요. 내 덕은요? 언니랑 오빠가 정말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힘들 때마다 아들 학비에 보태라며 돈을 빌려줬던 것이 신우이였습니다. 언니도 이제 좀 쉬엄쉬엄 살아요. 허리 아파서 오래 일도 못하는 양반이 무슨 아직도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벌 때 벌어야죠. 원 씨는 아들이 의사가 된 후에도 편히 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대소변 받아가며 간병했고 돈도 스스로 벌어가며 살았죠. 그마저도 허리가 아파 오래 일할 수 없으니 늘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 씨가 칠순이 되던 해에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원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원 씨는 몰랐습니다. 네. 작년부터 만났는데 올해 넘기기 전에 결혼하려고요. 그러니 원 씨는 기쁜 한편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은커녕 예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런 원 씨의 망설임을 읽었는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비하실 건 없어요. 그냥 결혼식에 참석만 하시면 돼요. 집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들도 돈은 벌겠지만 아직 그만한 목돈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원 씨는 또 한 번 놀랐죠. 장인어른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결혼하고 나서 병원도 차려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대릴사위로 들어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살면 아들이 몸도 마음도 편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괜찮겠어?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제가 지금 그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닌데요.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원 씨와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무척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하겠어요.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의사라도 못 살아남아요. 씁쓸했습니다. 아들의 말도 맞았습니다. 가난한 부모라 아들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래, 네가 현명하게 잘하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들의 말에 우울했던 기분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래? 주말에? 아이고, 뭐 좋아하려나. 밥 한 끼는 먹고 가야지. 그런데 아들이 들떠있는 원 씨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근데요, 엄마. 여자친구가 정말 유복하게 자랐어요. 저희 집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줄은 알고 있지만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몰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 원 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 씨는 아들의 말대로 아들과 결혼할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우이의 집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고운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원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원 씨는 신우이의 집 현관에 서서 자신의 집인양 손님을 맞았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아들이 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낡고 누추한 주택이 아닌 평범한 고몬의 아파트에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산책은 하고 싶다며 말이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고집 부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면 말이죠. 어머니, 집이 너무 아기자기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며느리 될 아가씨가 싹싹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주변도 두리번거리며 말하는데 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소녀같이 잘 해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모두 신우이의 취향이었습니다. 신우이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 씨와는 다르게 말이죠. 적어도 예비 며느리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 수준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의 질문에 원 씨가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 병원에 계셔. 아버님도 한번 뵈러 가야죠. 나중에. 지금은 몸이 안 좋으셔서 면회가 잘 안 돼. 원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창피해하는 초라한 집에서 간병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원 씨와 아들,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쁘다며 곧 돌아갔죠.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원 씨와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원이 넓은 3층 주택에 살고 있고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일 한번 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잣집 공주님 같았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돈 한 푼 없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원 씨는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신우이도 원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깨끗하게 치워놓고 왔어요. 고맙긴요. 얘기는 잘 나눴어요? 신우이의 표정도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원 씨의 부탁을 들었을 때 아들 욕을 하며 불같이 화를 냈던 신우이였습니다. 원 씨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차마 어땠느냐고 꼬치꼬치 캐묻지도 못했죠. 원 씨는 예비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를 들려주었고 신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거기 진짜 비싼 동네라던데? 우리 조카가 장가는 잘 갔네. 그러게요. 우리 아들도 서울에 있는 저택에 살게 생겼네요. 속상한 와중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에 늘 가슴이 아팠는데 좋은 철을 만나 아들이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갈 것을 생각하면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아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꽤 오래도록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언니, 준비 다 됐어요? 나가요. 원 씨는 덜컹거리는 현관문을 닫고 좁은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선 신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간병인을 두고 원 씨가 서울에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소개시켜준 병원에 허리를 치료하러 가기로 한 것인데 신우이가 동행했습니다. 혼자 가면 되는데 뭐하러 와요? 힘들게. 그래도 버스를 타고 2시간은 가야 하기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병원 갔다가 우리 딸내미한테도 들리려고 하니까 걱정 말아요. 그렇게 둘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신우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치료를 하라니까 왜 병을 키워요? 겉봐요. 수술해야 된대잖아요. 평생 일만 하니 허리가 고장이 나지? 당연히. 원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긴 했지만 결국엔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물론 식당 일도 그렇고 남편도 있기에 다음을 기약했죠. 그나저나 같이 갈 거죠? 딸의 집에 같이 들렀다 가자는 신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 씨도 오랜만에 시조카 얼굴을 보려고 했죠. 아참.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게 아니라 성우한테 연락해 보는 게 어때요?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에 온 김에 아들에게 연락해 보라는 신우이. 하지만 원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토요일에는 진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자기라도 봐야 아들 얼굴 안 까먹죠. 한 번도 내려오지도 않더만. 성우만 잠깐 만나고 와요. 원 씨도 슬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도 본 지가 오래돼서 아들이 보고 싶고 궁금했습니다. 원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 잘 지냈어요? 원 씨가 어색하게 대꾸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론 본 적이 없고 통화도 한 적이 없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아, 성우 오빠가 휴대폰을 두고 내려갔네요. 1층에서 저희 아빠랑 바둑 두고 있거든요. 바꿔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러자 며느리가 난감한 투로 말했습니다. 금방 내려가는데 어쩐 일이세요? 전해드릴게요, 그럼. 아, 별거 아니고 내가 잠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연락 한번 해봤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중요한 용건이었네요.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니 괜찮으시면 성우 오빠도 볼 겸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신우이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더니 신우이가 원 씨의 팔을 흔들며 어서 알았다고 하라고 강요했죠. 나는 딸내미한테 바로 가면 돼요. 언니도 성우한테 가봐요. 이따 터미널에서 만나면 되지. 아,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건 민폐인 것 같아서. 어머, 아니에요. 마침 엄마 아빠도 다 집에 계시거든요. 오셔서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적극적인 며느리의 초대에 원 씨는 얼떨결에 사돈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는데 눈앞에 보이는 높은 담장의 원 씨의 어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대문도 어찌나 큰지 원 씨네 집 대문의 10배는 커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늘 이 정원을 거닐겠지 생각하니 사돈에게 무척 감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한 번 뵀으면 했는데 잘 됐네요. 사돈은 원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 씨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어머니. 살갑게 말을 거는 며느리를 보고 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씬했던 배가 볼록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듯한 모습에 원 씨는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걸 사돈네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애들을 명절 때도 못 내려보내니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이고, 아니에요. 결혼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사돈의 말대로 원 씨는 명절에도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명절엔 큰 집안 행사가 있다며 미리 양해 아닌 양해를 구해놓은 안사돈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원 씨는 아들 며느리가 오지 않아도 잘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여한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딸 선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애 결혼을 하겠다며 김서방을 데리고 오지 뭐예요. 근데 참 건실하고 그래서 마음이 놓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뵈서 좋네요. 김서방, 부엌에서 사부인 드릴 선물 좀 가지고 와. 네, 장인어른. 아들이 웬 보따리를 들고 오자 바깥사돈이 아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이 옆에도 하나 더 있잖아. 그것도 가지고 와. 아빠, 내가 갔다 올게. 너 가만히 있어. 아들이 서둘러 다른 보따리도 들고 왔습니다. 그 모습이 원 씨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게 된 원 씨에게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선물은 준비 못했네요. 아이고,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원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이 터미널에 모셔다 드려. 네, 그렇게 아들이 원 씨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고 괜스레 어색해진 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차가 엄청 좋은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은 다 이런 차 몰고 다니지. 농담이랍시고 한 소리의 아들은 정색했습니다. 의사라고 다 이런 차를 탈 수 있겠어요. 장인어른이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 민망해진 원 씨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아들이 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따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연락했었어. 거절을 하셨어야죠.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표정이 안 좋다 싶었는데 역시나 자신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사돈 집에 오면서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딨냐고요. 아들이 원 씨의 옷차림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원 씨는 부끄러운 손짓으로 옷을 여몄습니다. 아, 그냥 병원에 잠깐 갔다가 오려던 생각이라 옷차림은 생각을 못했어.
미안하다. 아들은 대답이 없었고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둘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조심히 가. 원 씨가 문을 닫자 차는 쌩안이 출발해 버렸습니다. 원 씨는 오늘 일을 무척 후회했습니다. 뭐 한다고 거기까지 갔는지, 오란다고 진짜로 간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의 말처럼 이런 차림으로 말이죠. 결국 며느리의 부른 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원 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잘 도착했느냐는 연락은 없었고 원 씨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갑던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볼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때 원 씨가 먼저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배를 보았을 때 이맘때쯤 출산할 때가 됐을 것 같아서 말이죠. 아들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며느리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원 씨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원 씨는 아들의 지우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아들이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원 씨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누워있는 남편과는 대화는커녕 병수발 드는 것밖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아이고 하고. 원 씨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가느라 쪼그려 있다 일어나니 통증에 쉽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는 변이 묻은 기저귀를 든 채로 원 씨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잘린 날, 원 씨는 남편 옆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픈 남편과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둘이 같이 확 죽어버리면 변할까. 그래도 어쩐지 아들은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벌써 몇 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얼거림을 남편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날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 때문에 그만 고생하라는 듯 그렇게 갑작스럽게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 씨는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들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원 씨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저 지금 해외에 있어요. 아, 다음 주에 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행사차 다 같이 나왔어요. 한국 들어가려면 멀었어요. 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오라고 울부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쓰러지던 그날,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리도 덤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원 씨 대신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런 호로 자식이 다 있어. 어쩜 그래. 우리 오빠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도 다시는 그런 자식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조카 없다고 생각하고 살래요. 그 말을 듣자 눈가가 시큰했습니다. 나쁜 자식.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지가 의사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언니랑 오빠랑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원 씨는 아들이 오지 않는 남편 상을 치렀습니다. 아주 조용히, 방문객 없이 조용히 말이죠. 그리고 1년쯤 흐른 뒤 다시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던 신우이가 오히려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진짜. 왜 언니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신우이가 망연자실에 있는 원 씨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거나 집을 나가거나 하라 그러는 거겠죠. 미친놈 아니에요? 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원 씨가 살고 있는 이 허름한 집은 남편의 큰형님의 소유로 되어 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원 씨의 시부모님이 둘째 아들인 남편에게 남겨주기로 해서 형제들끼리는 다들 원 씨의 남편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큰형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이 집의 소유를 주장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상속받은 집이니 돈을 주고 그 집을 사던지 짐을 빼라며 말이죠. 이런 시골집이 팔면 얼마나 한다고. 진짜 너무한다. 가족끼리. 하지만 남편도 죽은 마당에 자신은 그 집안과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으니 매정하게 나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집을 팔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원 씨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여기저기 좀 마련해 볼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성호 학비 빌려줬던 돈 아직도 덜 갚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고모 신세를 져요? 그러면 어떡하게요? 진짜로 나가려고요? 갈 데가 어디 있다고. 혼자서 갈 데가 없겠어요. 낡은 촌집이라도 손때가 묻어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돈을 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들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원 씨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집을 훑었습니다. 원 씨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났습니다. 그 돈이 아들에게는 별것 아닌 금액일 테니 이쯤은 자신이 욕심을 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뒤 얼마 안 돼서 원 씨의 통장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원 씨가 말한 금액보다는 좀 더 되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내려다본 원 씨는 어쩐지 이게 아들과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아들에게 전화를 건 원 씨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을 듣고는 휴대폰을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날의 이상했던 기분이 맞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맞았구나. 슬픈 감정은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었기에 덤덤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우이가 더 속상해했습니다. 이제 세상 천지 혼자네요. 아니, 언니가 왜 혼자예요? 나도 있는데. 나는 언니한테 참 고마워요. 우리 오빠도 끝까지 잘 돌봐줘서. 언니도 알죠? 우리 오빠가 나 다 키운 거. 학교도 보내주고. 나는 살면서 그 은혜 꼭 갚으려고 마음먹은 지 오래예요. 신우이는 원 씨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연명하던 원 씨를 데리고 병원도 다니고 꽃이 피면 꽃 구경 가고 바람이 불면 단풍 구경도 가고 그렇게 함께 세월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세월 따라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원 씨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금방 남편 따라 죽을 것 같더니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원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리되지 않은 머리, 까맣게 올라온 수염, 초췌한 꼴을 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원 씨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얼마 전에 이혼해서 그 집을 나왔다며 괴로운 낯을 했습니다. 애는 생김새도 모르는 손주에 대해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애까지 데리고 살 자신은 없어서 그 집에 두고 왔어요. 원 씨는 조서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식도 버리고 온 아들이니 지난 날 부모를 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듯 했습니다. 병원도 뺏기고요. 장인어른 부탁으로 일을 해주다가 아무튼 지금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한참 떠드는 아들을 원 씨는 무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다시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고향이고 엄마도 계시니까. 다 이르니 이제야 버려뒀던 피부치가 생각이 났는지 어쨌는지 아들의 때늦은 말에 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네 아빠 죽을 때 너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아들의 말어리를 자르며 하는 말에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저 정말 더러운 꼴 많이 보고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까지 그러면 저는 세상 천지에 혼자라고요. 몇 년 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넌 똑똑하고 젊으니까 혼자 다시 잘 일어서겠지. 그러니까 너도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엄마, 아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 원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져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애틋하게 그리웠던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웠다면 지나간 세월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쓸쓸하게 돌아서는데 원 씨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눈에 담았습니다. 지금 밭순이 됐습니다. 이제 사는 동안 그리워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산 지난 몇 년도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면 원 씨의 마음속에 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사랑, 분노, 상실, 슬픔, 외로움.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한몸 누일 집이 있고 밥 굶지 않으니 이렇게 살다가 고요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은 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식이나 되는 아들이 어딜 가든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거면 됐다 생각했습니다. 곧 시누이가 오기로 했기 때문에 방바닥을 한번 쓸어 훔친 먼지를 마당에 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기억도 함께 훌을 털어내버렸습니다. 아니, 애 좀 봐주면 어때서? 엄마 손주들 좋아하잖아. 손주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제주도 구경할 줄도 모르는 줄 아니? 장모님, 둘이 똑같아. 어떻게 장모한테 애들 맡겨놓고 너희만 놀러 다닐 생각을 해? 왜 애 아빠한테 그래? 지원이 네가 제일 나빠. 부모가 너희 호구야? 아니면 뭐 애 봐주는 보모인 줄 알아? 너희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차라리 여행 오자고나 하지 말던가.
애들을 집에다 맡기고 너희끼리 다녀온다고 했으면 집에서 편히 있기라도 했을 텐데 숙소에 갇혀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너흰 그냥 추석에 애 맡기고 놀러 가는 게 눈치 보인 거고 여행은 핑계잖아. 아니, 그럼 좀 어때서 그래? 그래도 엄마 제주도까지 공짜로 왔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장영실 씨입니다. 그녀의 36세 딸 유지원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함께 여행에 가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을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를 데리고 특히나 딸 부부와 하는 여행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친구들의 만류를 무시한 장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여행 자체도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딸의 가족과 함께 다 같이 가는 것은 처음이라 장 씨는 무척 설렜습니다. 물론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딸이 어렸을 때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셋이서 가고는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더 기대가 되었죠. 발단은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찬 어디 있어? 냉장고에 넣어놨어. 검정 봉다리 봐봐. 환희 아빠가 좋아하는 것도 했어?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이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했어. 너 좋아하는 것도 하고. 아무튼간 네가 해놓으라는 거 다 해놨으니까 들고만 가. 잘 먹을게. 그런데 그날따라 딸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 웬일로 추석 다가오는데 얼굴 표정이 좋다. 시집에 가서 차례 음식 준비해야 하니 명절 때가 되면 죽는 상을 했었는데 웬일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장 씨의 물음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있잖아. 명절에 차례 안 지내고 여행 다니자고 그러시더라고. 시어머니가. 뭐? 정말이야? 장 씨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사돈 내 분위기가 전혀 그렇게 신세대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친척들도 많이 와서 명절에는 딸이 항상 괴로워했던 것을 떠올리면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니까. 완전히 확실히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 어쩌다 그런 말이 나왔어? 시어머니가 거의 밥상을 엎어버리셨대. 그러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대판 싸우셨다는데. 자세한 건 모르는데 나는 너무 땡큐지. 딸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명절에는 무조건 여행 가신대. 그래서 우리도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 제주도라는 말에 장 씨도 문득 마음이 설렜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돈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 차례도 없애면서 여행 가자고 한 거면 친정엄마랑 가는 여행을 곱게 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앞으로도 따로 여행 가신대.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면 돼. 해외여행 가실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 장 씨가 솔깃해서 묻자 딸이 적극적으로 장 씨를 설득했습니다. 환이랑 준이랑 애아빠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다섯이서 가자.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때쯤이면 날씨도 선선해져서 딱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주도는 더 늙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족과 함께 간다면 뜻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근데 추석이면 비행기표도 비쌀 텐데. 그러자 딸이 걱정 말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낼게. 엄마 환갑 때도 여행 못 보내줬는데?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해. 장 씨는 딸이 돌아간 뒤에도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혼자 가도 즐거울 것 같은데 딸과 손자들이 다 같이 간다니까 더 좋았죠. 뭐, 다 같이?
그런데 장 씨의 친구는 오히려 걱정된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손주들이 몇 살이라 그랬지? 환희가 7살이고 준이가 5살. 아이고, 그러면 좀 힘들지 않아? 쫓아다니면서 애들 봐야 되잖아. 뭐가 힘들어. 애들 엄마 아빠 다 가는데 어른 셋이서 애 둘을 못 보겠어? 그리고 애들 어느 정도 커서 같이 다닐만 할 거야. 제 발로 걸어 다니는데 뭐. 7살, 5살이 다 크긴. 오히려 걸어 다니니까 보기 더 힘들던데 나는. 제일 말 안 들을 때구만.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 여행도 제대로 못할 거 생각하면 벌써 내가 다 지치네. 아이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그런데 장 씨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행 당일날 공항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전국 사람들 여기 다 모였네. 그니까 비행기 표도 진짜 비쌌어. 남들은 반년 전부터 미리 표 끊는데 우리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겠어. 명절에 다들 이렇게 놀러 가는 거야? 제주도 가나? 제주도도 가고 요즘엔 해외 많이 가지. 신세계에 온 듯했습니다. 명절에는 다들 전부치고 설거지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 타는 거야? 손자 손녀도 신이 난 듯 했습니다. 장 씨가 손주 둘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있었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제주도는 장 씨의 기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꼭 하와이 같은 외국에 온 듯 했습니다. 야자수를 보니 가슴이 설레었죠. 숙소는 수영장 있는 펜션이야. 사방이 바다인데 수영장에서 놀 일이 있을까? 애들이 수영을 엄청 좋아해요. 야외 수영장은 운영을 하지 않았고 실내에도 큰 수영장이 있는 펜션이었습니다. 바다와는 가깝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나 수영할래? 아이들은 수영장을 보자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해서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수영을 하겠다고 난리였죠. 밥 먹고 다시 와서 수영하자. 손주들을 겨우 달래서 갈치구이 집에 갔는데 비싼 음식 시켜놓고는 짜증내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도 구경은 못하고 수영부터 하네. 장 씨의 일행은 밥 먹은 뒤에 꼼짝없이 숙소로 돌아와서 수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혀. 장 씨가 아이들의 수영복을 갈아입히고 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영 안 할 거야. 나도 수영은 안 하지. 그냥 애들 노는 거 구경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엄마가 애들 좀 봐. 그러면서 어딘가 나갈 채비를 하는 딸과 사위. 너희는 어디 가게? 아, 오늘 5일장이래요. 지원이가 장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위의 대답에 장 씨도 솔깃했습니다. 5일장? 엄마도 5일장에 가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그럼 이따 저녁에 가야 하나? 그러자 딸이 휴대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누르더니 말했습니다. 5일장 일찍 문 닫는데. 가려면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끼리 갔다 와. 애들 수영하고 싶다는데 어떡해. 장에 가자고 하면 난리 난다. 안 그래도 첫째 손자가 5일장 이야기가 나오자 수영복을 갈아입다 말고 장 씨와 딸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갔다 올게. 장 씨도 아쉽지만 기대하고 있는 손주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다녀오겠다며 나갔고 장 씨는 손주들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영장 한켠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들이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차갑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손주들은 물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무 오래 놀았어. 감기 걸리겠다. 싫어. 싫어. 아이고, 한숨을 내쉰 장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일장 구경할 만해? 재밌네. 먹을 것도 많고.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래, 애들은 아직도 물놀이해? 말도 마라. 안 나오겠다고 난리야. 그럼 좀 더 둬. 오랜만에 수영해서 그래. 우린 좀 더 있다가 들어갈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손주들은 계속 물놀이를 했죠. 그렇게 거의 4시간 가까이 물속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은 손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장 씨가 힘들게 손주들을 씻기고 나오니 이미 해가 지고 하루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씨의 체력도 함께 바닥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오랫동안 물놀이를 하고 나온 아이들이 이제는 배고프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딸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장 씨는 또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원아, 애들이 배고프다는데 이제 저녁 먹으러 식당에라도 가야 되지 않어?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른데. 뭐 애들 배고프다는데. 엄마도 그렇고. 그럼 들어갈 때 근처에서 뭐 좀 사갈까? 장 씨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물놀이에 지친 듯 보였고 누구보다도 장 씨가 가장 힘이 들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30분 정도 흐르자 딸과 사위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피자 한 판을 들고 말이죠. 피자를 사왔어? 와. 피자다. 장 씨와 손주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엄마 왜? 피자 별로야? 평소에도 별로 먹지도 않는 음식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까지 와서 저녁밥을 피자로 때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애들이 피자에 환장하잖아. 이건 서울에서도 팔잖아. 아, 그런가. 엄마 생각을 못했네. 하다못해 오일장에서 파는 주전부리라도 사왔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온 걸 어쩌겠습니까? 얼른 먹고 빨리 자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행해야겠다는 생각에 장 씨는 피자 한 조각을 먹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문제였습니다. 나는 안 가? 수영할 거야. 나 수영. 손자 손녀 둘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고 오늘도 수영하겠다고 말이죠. 어제 입고 건조대에 걸어놓았던 축축한 수영복을 낑낑대며 걸치고 있었습니다. 환이야, 준이야. 여기 밖에 나가면 바다 있어. 거기에도 물 있는데 거기서 놀면 되지. 싫어. 하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너희 수영하고 싶다며? 바닷가 가서 하자. 싫어. 나는 수영장이 좋아. 바다는 무섭단 말이야. 파도치는 바다에서는 수영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울고불고 바닥에 드러눕고 요란스럽게도 떼를 썼습니다. 아이고 어쩌냐. 환이야. 그러면 오전에는 수영장에서 놀고 오후에는 나가는 거다? 딸이 손자를 설득해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수영복을 입히고 준비시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또 애들 구경할 거야? 왜? 아, 우리는 좀 나갔다 오려는데. 어딜?
기왕 왔는데 우리는 바다 구경하다 오려고 하지. 이따 오후에 같이 가 그럼. 아니, 오후에는 애들 초콜릿 박물관 체험 예약해뒀어. 박물관 갔다 오면 그래도 시간 있잖아. 그런가? 엄마는 그때 봐, 그럼. 우리 셋이 애들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딸은 당연한 듯 장 씨에게 아이들을 떠맡겼습니다. 사위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지 짐을 챙겼죠. 셋이 애들 볼 필요가 없지만 애를 보는 게 왜 장 씨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걸 따지면 서로 얼굴만 붉히기에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손주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또 물놀이에 열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제주도에 온 지 24시간이 지났는데 바깥 구경은 공항에서 숙소 오는 길에 하고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수영장 구경이라면 원 없이 실컷 하고 있었죠. 그런데 숙소 밖으로 나간다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다녀올 테니까 애들 잘 챙겨줘. 끝나면 전화 주세요. 딸과 사위는 초콜릿 박물관 앞에 장 씨와 아이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오전엔 수영을 하고 점심을 먹고는 곧바로 박물관에 왔지만 저들은 다른 재미난 걸 하러 가는지 장 씨에게 또다시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장 씨도 제주도에 와서 초콜릿 체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초콜릿 체험을 하고 나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10분쯤 기다리니 딸과 사위가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어쩌지? 갑자기 비가 오네. 차를 몰고 바다 근처까지 갔지만 차에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비 오는 바다만 안에서 구경하다가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비가 오니 야외에서는 뭘 하지도 못할 듯 했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면 바다 바로 앞에서 회도 먹고 하던데 그런 건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일은 비 안 온다니까. 오늘은 일단 숙소로 갈게요.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심심하다고 칭얼거리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딸과 사위가 쑥덕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깝다. 애들이랑 조금만 놀고 있어. 우리는 맥주라도 한잔하고 올게. 뭐? 차라리 사와서 여기서 마셔. 나도 한잔 하게. 엄마도. 그게 여기 근처에 분위기 좋은 데가 있어. 유명한 곳이래. 애들이랑 같이 가면 되지 않아? 술집에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 들어올 때 마트나 편의점에서 맥주 사올게. 그러고는 쌩안이 가버린 딸과 사위. 이쯤 되니 이게 효도여행인지 육아여행인지 헷갈렸습니다. 아니, 헷갈릴 일도 없었습니다. 장 씨가 여기 와서 한 것이라고는 애들 돌본 기억밖에 없으니 말이죠. 사위도 사위였습니다. 한 번쯤은 자기가 애를 볼 테니 딸이랑 둘이 갔다 오라고 할 만도 한데 둘이 신혼인 것 마냥 싸돌아다니는 것에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아이들을 보고 사위와 장 씨가 둘이 나가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결국에 희생양은 장 씨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또 애들과 놀아주다가 씻기고 재우니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달리 할 일도 없으니 차라리 잠으로 피로라도 푸는 게 나았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니 옆 침대에선 딸과 사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까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맥주를 꽤나 마신 듯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마트에서 사왔는지 맥주 2캔이 올려져 있었죠. 장 씨는 분주히 씻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모두들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고 오늘은 우도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장 씨가 제주도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랑 딸이랑 왔을 때도 우도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추억하고 싶어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장 씨가 딸에게 우도에는 꼭 가자고 했었죠. 그런데 이놈의 손주들이 또 고집을 부리고 나섰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수영하고 가고 싶어. 환희야, 오늘은 안 돼. 할머니도 구경하셔야지. 싫어. 나 수영할 거야. 그러면 나는 준이랑 둘이 수영할게. 둘만 냅두고 가라는 어린아이의 말에 모두들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다녀와. 나는 오늘 숙소에서 애들 보고 있을게. 차라리 애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떼쓰면 쓰는 대로 시켜주니 결국은 어른 셋 중 하나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장 씨도 우도는 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위의 말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딸과는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 없이 무슨 재미로 가? 그리고 자기가 애 둘을 어떻게 봐? 보통 일인 줄 알아? 딸의 말을 찬찬히 들어보니 기분이 안 나쁜 구석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건 상관이 없고 엄마는 힘들게 애 둘을 봐도 괜찮은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해볼게. 수영하고 나오면 애 둘을 씻기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딸의 질문이 황당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애들 아빠한테 맡기는 게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몰랐습니다. 그럼 차라리 당신이 엄마 모시고 다녀와.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장씨 보고 애를 보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 황당했습니다. 사위도 당황해서 장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장모님이랑 나랑 둘이 우도에 갔다 오라고? 그럼 어떡해? 애들이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이미 또 옷을 벗어 제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손자 환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랑 있을래. 내일 집에 가면 또 할머니 못 보잖아. 그 소리에 장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손주 둘도 장씨의 대답을 기다리며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사위와 함께 우도에 가는 것밖에는 없겠죠. 그래, 할머니랑 있자. 결국 장씨는 셋째 날까지 숙소 신세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는 장씨의 표정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손자의 말에 남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여행이 더 이상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도 괘씸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자신을 데리고 온지 몰랐죠. 딸과 사위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도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후엔 장씨도 손주들을 데리고 숙소 밖을 나섰습니다. 이대로 내일 돌아가기엔 무척 아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안 쪽으로 가서 밥도 먹고 바닷가도 좀 거닐었는데 며칠 만에 맛보는 진짜 제주도였습니다. 오후에는 계속 이렇게 있고 싶었지만 이번엔 체력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밥 먹이고 산책 조금 한 것뿐인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애 둘을 밥 먹이고 뒤치다꺼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애 엄마 아빠도 애들을 자꾸 두고 돌아다니는 것이겠죠. 애들은 모래놀이를 하겠다며 뒹굴고 있는데 장씨는 그 옆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제주바다 구경한 게 어디야. 이번 여행엔 이 시간으로 만족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놀고 있어? 바닷가에 나왔어. 어떻게 갔어? 택시 타고 왔지. 그래도 엄마도 좋은 시간 보내고 있네? 그 소리가 좋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는 소리도 어이가 없었죠. 엄마, 우리 좀 늦게 들어가도 될까?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장 씨도 참지 못해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제주도 여행해보겠어. 그럼 엄마는? 엄마도 제주도 여행해보고 싶었어. 이럴 거면 뭐하러 데리고 온 거야? 애기들 보라고 데리고 온 거니? 그럴 리가 있어? 미안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꼬였네. 다음에는 아예 수영장 없는 곳으로 숙소 잡아야겠다. 장 씨가 봤을 땐 수영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들은 당연히 장 씨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 매번 장 씨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했던 것이겠죠. 장 씨 없이 넷이서 왔다면 애들을 끌고서라도 원하는 여행을 했을 테니 말이죠. 진짜 미안, 엄마. 다음엔 우리 둘이 오자. 단 몇 시간도 사위에게 애들을 맡기지 못하는 딸이 하는 소리는 그저 입에 발린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는 진짜 엄마 효도 여행 시켜주고 싶었어. 딸이 장 씨의 비위를 맞추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럼 빨리 들어갈게. 맥주 사갈까? 그러니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우스워졌습니다. 좋은 취지로 온 것은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았어, 얼른 와. 그러고는 손주들을 챙겨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또 모래범벅이 된 아이들을 씻기고 나니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분질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이들이 잠들고 장 씨가 잠들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장 씨는 두런두런 들리는 대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내 말 듣길 잘했지? 그러게. 장모님 덕분에 우리 진짜 좋은 시간 보냈다. 맞아. 그런데 조금 죄송하긴 해. 우리 부모님이 애만 보는 여행하기 싫다 그러셔서 장모님 모셔온 거잖아.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도 우리 애들 못 맡기지. 눈치 보여서. 친정엄마니까 이렇게 애들도 놓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장모님이 너무 고생하셨네. 제대로 여행도 못 하시고. 아니야, 아까 택시 타고 바닷가 갔다 왔대.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드셨을 텐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봐?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나는 이렇게 즐거운 추석은 처음이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여행 다니자. 자기는 우리 엄마랑 여행하는 거 안 불편하지? 안 불편해. 잠자코 듣고 있던 장 씨는 기가 막혀서 눈도 못 뜨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내내 애만 보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상황 때문이지 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딸이 자신을 데리고 온 것이 애들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애들 볼 사람이 있어야 하니 그 차선책이 바로 장 씨였죠. 효도 여행이라는 것도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사돈도 알고 있던 것을 자신만 모르고 좋다고 쫄래쫄래 쫓아온 게 후회가 됐습니다. 모처럼 온 제주도에서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흘려보낸 지난 며칠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다음 날 11시 비행기라 다들 일찍 깨서 준비를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분주하게 챙기는 와중에 장 씨는 더 일찍 일어나 챙겨둔 짐을 가지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 카드 좀 줘봐. 무슨 카드? 신용카드. 딸은 장 씨의 말에 얼떨결에 주머니에 꽂아뒀던 카드를 장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드는 왜? 나는 이틀 더 있다가 가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애들 돌보느라 하나도 놀지도 못했잖아. 그러자 딸은 황당한 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비행기표는 어쩌고. 취소하려면 수수료 들어. 추석이라 진짜 비싼 표였어. 다음은 다음이고. 이왕 온 거
엄마는 좀 더 있다가 갈 거야. 아니, 근데 왜 내 카드를 달라 그래? 그럼 효도 여행을 내 돈으로 하니? 효도 여행은 오늘이 끝이지. 너희 여행하는 동안 애들 봤는데 그 정도도 못 내? 이 돈으로 엄마 이틀 더 여행하다가 올라갈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애들 볼 사람 필요해서 엄마 데리고 온 너희들이 더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이야? 무슨 애들 때문에 엄마를 데리고 와? 어제 너희가 하는 소리 들었어. 그러자 딸이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도 애들 없이 여행하다가 갈 거야. 아니, 애 좀 봐주면 어때서? 엄마 손주들 좋아하잖아. 손주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제주도 구경할 줄도 모르는 줄 아니? 장모님, 둘이 똑같아. 어떻게 장모한테 애들 맡겨놓고 너희만 놀러 다닐 생각을 해? 왜 애 아빠한테 그래? 지원이 네가 제일 나빠. 부모가 너희 호구야? 아니면 뭐 애 봐주는 보모인 줄 알아? 너희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차라리 여행 오자고나 하지 말던가. 애들을 집에다 맡기고 너희끼리 다녀온다고 했으면 집에서 편히 있기라도 했을 텐데 숙소에 갇혀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어떻게 애들만 놓고 여행을 와? 불안하게. 고작 너 불안하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엄마를 끌고 와? 너흰 그냥 추석에 애 맡기고 놀러 가는 게 눈치도 보였겠지. 효도 여행은 핑계잖아. 아니, 그럼 좀 어때서 그래? 그래도 엄마 제주도까지 공짜로 왔잖아. 이런 나쁜 것들. 이런 여행은 공짜가 아니라 돈을 준다고 해도 다신 안 온다. 너희 보내고 혼자 여행하려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내 돈으로는 못하겠어서 네 카드 가져가는 거야. 그러고는 모두를 내버려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카드로 좋은 호텔도 2박 결제를 하고 우도도 가고 바다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딸도 손주들도 없이 맛있는 것 실컷 먹으며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 앞에서 맥주도 마셨습니다. 두 달이 멀쩡하니 혼자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비행기도 딸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진짜 효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며칠 뒤에 딸이 카드를 찾으러 장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엄마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 너희 애들 봐준 보수라고 생각해. 보수가 그렇게 비싸다고. 제주도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 너희 둘은 비싸고 맛있는 건 많이 먹고 돌아다녔잖아. 효도 여행 보내준다며? 잘 다녀왔다. 딸은 어이없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설에는 아예 오지 마라. 여행하려거든 너희들끼리 해. 나도 혼자 여행 다니니까 좋더라. 그럼 애들이라도 봐줘. 싫어? 왜? 차라리 집에다가 맡기고 여행 다녀오라며? 그건 제주도 갔다 오기 전 이야기이고. 이제는 그렇게도 싫어. 너는 엄마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는데 왜 엄마는 너 편하라고 생고생을 해야 해? 딸이 엄마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그러는 너도 엄마니까 네 자식은 네가 챙겨. 그러고는 손에 신용카드를 쥐어주고 보내버렸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기들 몸 편하자고 늙은 엄마를 부려먹는 딸과 사위였습니다. 그러니 장 씨도 그런 자식들 생각은 안 하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어제도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잖아. 엄마 데리고 있는 건 오빠니까 나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엄마 모시고 가던지. 그리고 그 돈 절반은 내놔. 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도 어이가 없지. 우리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고생은 우리가 하는데 너는 무슨 권리로 그 돈을 챙기겠다는 거야? 무슨 권리?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절반은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아가씨. 그러니까 절반 가져가시려면 아가씨도 어머니를 모셔야죠. 왜 우리만 어머니를 모셔야 해요? 그건 아들이 해야 하는 의무 아니야? 어머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뭐 아들이라고 덕 본 것도 없잖아요. 덕을 왜 안 봐요? 지금 이 집도 우리 아빠가 사준 거잖아요. 그러는 아가씨는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어이가 없네. 새언니는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시어머니도 못 돌봐요? 아니,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아가씨가 하시라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권용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황건일과 딸 황미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두 자식들 모두 40대 후반이 되었죠. 자식들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권 씨는 오죽할까요? 권 씨도 어느새 80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늙고 병드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들, 딸 결혼시킨 뒤로는 남편만 믿고 살았지만 그런 남편도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혼자 남은 부모의 봉양 문제로 내 자식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꼴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죠. 이러니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자주 보지 않으니 그랬던 것이겠지만 말이죠. 엄마, 이리 앉아. 딸 미영이 권 씨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소파에 깊게 몸을 묻은 권 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바로 어제 납골당해 남편을 두고 온 권 씨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걱정됐는지 아들과 딸이 하룻밤 권 씨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낮에 잠깐씩만이라도 사람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집안일 정도는 누군가 해줘야지. 딸이 권 씨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도 불편하잖아. 딸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 씨는 10년 전 사고로 걷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나갈 때는 남편이 데리고 다녔고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팠죠. 그동안엔 남편이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많은 것이 달라질 듯 했습니다. 딸의 말대로 하루에 2~3시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아픈 데가 있으신 것도 아니니까 좀 지내보시다가 불편하면 그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어서들 가봐. 권 씨는 아들, 딸을 보내고 적막한 집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시끌벅적했던 집은 아니지만 사람의 기척이 있는데 조용한 것과 아무도 없는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도움이 없는 생활은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자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 같이 살았으면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반찬 가지고 왔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와. 혼자 남은 권 씨를 챙긴 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멀리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함께 동고동락한 지 모두들 30년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라고 돈 주는 거 아니야? 권 씨는 친하게 지내는 이웃에게 평일에 2시간씩 집안일을 부탁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다리로 계속 움직이면 힘들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물론 보수는 챙겨주었습니다.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권 씨의 제안을 반가워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자주 오가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권 씨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나마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밥 먹고 밖에 산책이라도 다녀오자고. 힘들게 뭐하러 나가? 그렇다고 집에만 있어? 평상에라도 잠깐 앉아있다 들어오는 거지.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에이, 무슨 고생이야? 그리고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언니가 나 챙겨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녀는 남편과 5년 전에 사별했었는데 그 당시 늘 오가며 챙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은혜 갚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나도 혼자 있기 심심해서 그렇지 뭐. 그러고는 밥을 차리며 권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들이나 딸이 별말 안 해? 무슨 말? 아니, 모신다거나? 언니도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좀 불편하기도 할 거 아니야? 에이 무슨. 나야 자식도 없는 신세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보수도 챙겨주니까 용돈벌이하고 수다도 떨고 좋긴 한데 그래도 자식 곁에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아니야.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딸이 주말에 권 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아, 뭐 좀 물어보려고. 뭐를 물어봐? 딸은 조금은 망설이더니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 뒤에 땅 있잖아. 그거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더라. 뜬금없는 딸의 말에 권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왜? 아니, 어쩌다가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 그랬더니 집이랑 땅이랑 전부 엄마 명의더라고. 그렇지. 네 아빠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 오빠랑 나는 그게 아빠 명예인 줄 알았지. 아니야. 전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자 딸은 그렇냐면서 싱겁게 대꾸하더니 주제를 바꾸어 질문했습니다. 근데 오빠한테는 무슨 연락 안 왔어? 무슨 연락? 아니, 뭐, 모시고 살겠다던 거 그런 거?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저께 오빠네랑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모시긴 뭘 모셔. 잘 살고 있는데. 아니, 혹시나 해서. 아빠 돌아가시고 상심이 컸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거 물어보려고 온 거야? 그냥 겸사겸사 온 거지. 엄마 잘 있나 보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지나치게 먼 거리였지만 딸은 하루 머물고 다음 날 돌아갔습니다. 뭘 물어보러 왔다더니 용건은 싱겁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얼마 뒤에 권 씨는 자리보전하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만 엉치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곤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덜 움직여야 빨리 회복된다는 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에서도 돌봐주었지만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권 씨에게 이상 증세 또한 나타나게 되었죠. 이웃이 돌아간 뒤 혼자 남아있던 권 씨는 TV 보는 것도 지겨워 잠이나 자자 하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답답함에 자꾸 이불도 내리고 베개도 고쳐 베고 했지만
하루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그러게 왜 넘어져가지고 이 고생이야? 머리맡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넘어지고 싶어 그랬나? 아, 그러게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들을 거야. 고개를 돌려 위를 쳐다보자 머리맡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잔소리 그만해요. 그러게 왜 혼자 먼저 가버려요? 가버리길. 그럼 뭐 좋은데 간다고 같이 가. 천천히 와, 천천히. 그만 눈시울이 붉어져 눈을 비비고 떴는데 그 사이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꿈을 꾼 것인지 헛것을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먹먹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보이는가 싶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더 남편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꿈을 꾼 건 아니었죠. 미영아, 실은 요즘에 자꾸 네 아빠가 머리맡에 앉아서 말을 건다. 뭐? 아빠가? 권 씨의 전화를 받은 딸이 황당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꿈 꿨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죽은 네 아빠가 자꾸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러자 딸이 잠시간 말이 없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기가 허해져서 그래. 아니면 뭐, 우울증 그런 거라던가. 딸은 남편 일은 슬픔에 권 씨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권 씨도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진짜는 아니겠지. 근데 그냥 신기해서 그래. 그렇게 보고 싶어?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모르겠다였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오래도록 함께 살았고 끝까지 의지가 되는 배우자이긴 했지만 나이가 나이니만큼 갈 때가 돼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우울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밥 잘 먹고 기력 보충 좀 해. 알았어, 그럴게. 나 바빠서 끊어야겠다. 다음에 통화해. 그러고는 멍하니 있다가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가 5분쯤 지났을 때 권 씨가 문득 눈을 뜨고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영아, 또다시 딸이었습니다. 바쁘다니까. 지금 바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자려고 눈 감았다가 생각났어. 그동안 말해줘야지 하다가 잊어먹었는데. 무슨 말인데 그래? 딸의 대답에 권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있잖니? 요즘에 자꾸 죽은 네 아빠가 머리맡에 앉아서 말을 걸지 뭐야. 그러자 딸이 침묵했습니다. 너도 신기하지? 얼마나 생생한지. 나도 진짜 같아서 대답해주고 있으면 그새 사라진다. 엄마, 아이고, 정신줄 놓은 거 아니야. 딸의 반응이 심각해서 권 씨가 웃으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런데도 딸은 무겁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별난 소리를 했네. 바쁘다 그랬지? 내가 바쁜 애를 붙들고 괜한 얘기를 했어. 그런데도 딸은 괜찮다는 말도 끊으라는 말도 없이 한참을 숨소리만 들려줬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 일 열심히 해. 그리고 얼마 뒤에 권 씨는 아들, 딸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선망 증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아프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들, 딸은 걱정이 큰 듯 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 엄마. 어제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일단 오빠네 집에 가서 좀 지내. 그렇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나 치매 아니다. 의사 선생님도 일시적인 거라고 했잖아.
그래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선망증도 있다는데 어떻게 혼자도? 요즘엔 좀 걸어 다닐만 해. 그땐 내가 깜빡했던 거고. 실제로 요 며칠 사이에 엉치뼈도 많이 나았고 이웃과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하니 그때와 같은 증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말대로 하세요. 아들과 딸은 권 씨가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반강제로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도 아닌 곳에서 지내는 것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아침 일찍 나가고 며느리와 둘이 남겨져 있는데 며느리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거동도 불편한 시어머니, 삼시세끼 밥까지 차려주는 것도 곤욕스러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얻어먹는 입장이라고 썩 편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아들에게 말해도 아들은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점심을 먹고 권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의 물음에 권 씨가 뒤돌아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지. 네? 집이요? 밥 잘 얻어먹고 갑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권 씨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잖아요. 권 씨도 어리둥절, 며느리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이 권 씨를 불러앉혀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모실 텐데 엄마 집이랑 땅은 파는 게 어떠세요? 우리 집을 팔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쓰지도 않을 집을 뭐하러 비워둬요. 땅도 그렇고요. 그 집을 왜 팔아? 좀 더 나으면 다시 돌아갈 건데. 낮에 있었던 일 애엄마한테 들었어요.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상태로 어떻게 혼자 사신다고요? 일시적인 거라고 했잖아.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 연세를 생각하세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권 씨도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시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치매라면 혼자서 생활하는 건 힘들 것이고 자식이 돌봐주거나 요양원에 가는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아들네에 있을 거면 집도 땅도 필요 없을 것이고 오히려 돈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어이구, 그래도 언니는 상팔자지? 엄마 몸 안 좋다고 대번에 모시고 가잖아. 그런 자식이 어딨어. 며느리가 외출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이웃과 통화를 하는데 그녀는 권 씨에게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답지가 않네.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겠어. 며느리 불편할까봐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죽겠다. 뭘 그렇게까지 눈치를 봐? 아들 집인데. 며느리 집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이것저것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말이야. 하긴 나도 언니 없으니까 심심하긴 해. 그래도 어쩌겠어. 언니 입장에선 가족들이 가까이에 있는 게 좋지. 치매든 아니든 그런 건 사람이 늘 옆에 있어야 안심해진대. 아무래도 이웃보다는 가족이 낫잖아. 아무래도 아들의 말대로 다 팔고 정리를 해야 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밤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떨어진 듯 했죠.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 씨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한테 들려. 그 방까지 어떻게 들려? 그리고 내가 지금 조용하게 생겼어?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긴?
집이랑 땅 판 돈 전부 우리한테 주던가? 아니면 아가씨도 받고 싶으면 반씩 모시자고 해. 반씩 어떻게 모셔? 엄마를 반으로 가르기라도 해? 한 달씩 모시던가 어쩌던가 해야지. 어떻게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그 돈을 반을 달래? 그럴 거면 우리가 어머니를 왜 모셔? 아가씨도 웃긴다. 어디다가 숟가락을 얹으려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야. 치매 환자를 어떻게 끝까지 집에서 돌봐? 아, 그래봤자 길어야 10년이야. 뭐? 10년. 그때까지 내가 어머니 새끼 밥 차려드려야 해? 나중에는 기저귀까지 가르라고 할 거야? 언제 그렇게까지 하라 그랬어? 만약 치매 심해지시면 그땐 요양원 같은데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집 팔아야 할 거 아니야. 그니까 당신이 좀 참아. 참는 건 참는 건데. 아가씨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내일 당장 전화해. 알았어? 아, 알았으니까 목소리 낮춰. 그 대화를 들은 권 씨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싫다는 사람을 굳이 데리고 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권 씨를 아들이 봉양한다면 그 돈쯤이야 줄 수 있었지만 대화를 들어서는 끝까지 돌볼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강도 같은 것들이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계획적으로 자신을 데리고 온 아들 며느리. 너무 사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죠. 그런 것도 모르고 전 재산을 넘겨주었다면 자신의 말로가 끔찍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권 씨는 더욱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전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권 씨가 집에 있었습니다. 권 씨는 조용히 짐을 싸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 씨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기도 전에 아들네 집으로 딸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빠! 어제 했던 얘기 뭐야? 엄마 계시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딸 때문에 놀랐습니다. 권 씨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도 들어야지. 오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황미영, 너 조용히 안 해? 나랑 따로 얘기하면 되잖아. 무슨 일인데 그러냐? 권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집이랑 땅 팔자고 그러지? 그거 다 그 돈 오빠가 가지려는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명의로 돼 있으니까 오빠랑 새언니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팔아치워버리려고 계획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들은 잡아댔고 딸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어제도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잖아. 엄마 데리고 있는 건 오빠니까 나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러자 아들도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똑같이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먼저 아버지 재산 확인해보자고 한 건 너 아니야? 그러면 네가 엄마 모시고 가던지. 그리고 그 돈 절반은 내놔. 뭐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도 어이가 없지. 우리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고생은 우리가 다 하는데 너는 무슨 권리로 그 돈을 챙기겠다는 거야? 무슨 권리?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절반은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아가씨. 그러니까 절반 가져가시려면 아가씨도 어머니를 모셔야죠. 왜 우리만 어머니를 모셔야 해요? 그건 당연히 아들이 해야 하는 의무 아니에요? 어머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뭐 아들이라고 덕 본 것도 없잖아요. 덕을 왜 안 봐요? 지금 이 집도 우리 아빠가 사준 거잖아요. 그러는 아가씨는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새언니는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아픈 시어머니도 못 돌봐요?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아가씨가 하시라니까요? 아니, 내가 애 둘 키우면서 치매 걸린 엄마까지 어떻게 모셔요? 애는 너만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내년에 수험생이야. 수험생이 무슨 벼슬이야? 그리고 공부하느라 집에도 안 붙어 있을 텐데 뭐가 불편하다고 난리야. 당연히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으면 공부에 방해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딸 집이 더 편하지. 며느리 있는 아들 집이 더 편하겠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사위에 있는 우리 집이 편하겠어? 권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 딸이 박터지게 싸우는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권 씨가 인생을 바쳐 키운 결실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럴 줄 알고 모든 재산을 다 권 씨의 앞으로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권 씨는 이런 자식들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누구 하나 모시고 가란 소리도 안 했는데 저들끼리 서로에게 떠미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치매 걸린 노인네 떠맡을까봐 벌벌 떠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너희 계속 싸울 거지? 나는 그럼 집에 갈게. 마침 짐도 싸뒀겠다. 권 씨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권 씨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디가 엄마? 집에 가지 어딜 가? 황미영, 너 진짜 미쳤구나. 엄마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들쑤신 게 오빠잖아. 나는 엄마 돌아가시면 얌전히 상속받을 생각이었는데 오빠는 엄마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재산 빼돌리려고 했던 거잖아. 돈 앞에서는 동생이고 뭐가 없지? 누가 미친놈인데 그래? 뭐? 미친놈. 네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1절만 해라. 1절만. 붙잡으면 콱 목을 매달아 버릴 테니까 아무도 따라 나오지 마. 권 씨는 꼭 필요한 짐만 담긴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벗쓰고 뭐고 기다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꼭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서둘러 지나가던 택시부터 불러 세웠죠. 택시는 집을 향해 한참을 달렸습니다. 권 씨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바깥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했습니다. 부모고 자식이고 결국엔 돈 앞에서 물고 뜯는 아기들이나 다름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기 마련인데 막상 자신이 그렇게 되고 나니 참 서러웠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되는데도 아무도 아픈 부모를 봉양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봉양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면 혼자 잘 지내다가 갈 것인데 그마저도 다 뺏어가려는 자식들의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자신과 남편이 그동안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남편이 죽자마자 딸이 찾아와 집과 땅의 명의를 물어보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진작에 가져가려고 했지만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슬프면서도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아들 말대로 고작 10년, 20년 남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조금 더 일찍 가져가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권 씨의 뜨거운 숨에 차창에 김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눈가에도 축축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을 불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온 권 씨에게 이웃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언니 뭐야? 갑자기 왜 돌아왔어? 무슨 일 있었어? 내 집에서 살려고. 권 씨는 이웃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줄 테니 매일 자신을 좀 돌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단번에 좋다고 했죠. 치매로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었고 이제는 혼자 아등바등 힘들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딸이 전화로 난리를 쳤습니다. 300만 원? 그게 말이 돼? 왜 생돈을 날려?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어 화가 나는 것 같았죠. 그럼 네가 일이라도 그만두고 평생 내 수발 들 거니? 그러자 합주기가 된 딸. 토 달지 말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가진 재산 처분할 거고, 절반은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눈 감는 그날까지 펑펑 쓰다가 갈 거고. 알았니? 그러자 딸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환원! 엄마 왜 그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좀 흥분을 해서 막말을 한 거지 진심은 아니었어. 나도 엄마랑 같이 살면 좋은데 사정이 있잖아. 나는 한 번도 너희랑 같이 살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결국 돈 때문에 그 난리를 친 거잖니. 그건 미안해 엄마. 어쩌니? 나 죽으면 유산 받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화난 건 알겠지만 그러지는 말어. 나중에 후회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밖엔 없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건 너희들이야. 두고두고 후회하고 그걸 보고 배운 네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뼈저리게 느껴봐라. 권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동산으로 가서 땅과 집을 내놨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니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듯했고 아들, 딸이 찾아오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집은 팔려 이사를 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땅을 판 돈의 절반은 정말로 노인들을 위한 기관에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많은 돈 다 쥐고 있다가 자신이 갑작스레 죽기라도 한다면 아들, 딸에게 한 푼이라도 쥐어질까 싶어서였습니다. 언니, 오늘은 비빔밥 해 먹자. 나도 왔어. 내가 고사리 볶아왔어.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이웃에게 월급을 주었고 자신이 아팠을 때 챙겨준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했습니다. 가까이 살며 희노애락을 함께한 이웃들이 자식보다 나았습니다. 아들, 딸은 이사 전에는 찾아왔는데 이사 후에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는 다행히 심한 치매 증상은 없었고 불편한 다리도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 물려줄 생각으로 뒀던 재산들 다 처분해서 가지고 있으니 꽤나 부자가 된 권 씨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비빔밥 맛있겠네. 다른 사람들도 불러. 다 같이 먹지. 안 그래도 슈퍼 언니가 무생채 가지고 오고 있어. 얼마나 더 살다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식들 없이도 충분히 즐겁게 지내다 갈만했습니다.